자, 봅시다. 오늘은 10월 19일이네요. 여러분들하고 만날 날도 이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 뒤로는 계속 못 보다가 졸업식 때쯤이나 보게 아니구나. 수능 끝나고 또 하고 보게 되겠네요. 그죠? 자, 아무튼 그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25쪽 중간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명의 무역과 그리고 유구의 중개 무역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명나라의 경우에는 해금 정책을 실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인의 국외 진출 및 무역을 금지하면서 조공의 형태로만 무역을 허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는 명나라에게 조공을 하고 감합이라고 하는 도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명나라와 조공 무역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과정에서 명나라가 조공 질서를 확대하고자 정화의 원정 같은 대규모의 항해를 실행하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지만 명나라의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일본, 또한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은을 확보해야 됐던 명나라의 상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 상인들과 명나라의 상인들이 외부로 가장을 해서 밀무역을 하는 외부의 활동이 성행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6세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중국 상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명나라가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진출해서 무역을 하는 것을 허용해 주게 돼요. 그죠? 이른바 해금 정책이 완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의 동남아 진출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화교사회 같은 것들이 형성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러한 명나라의 해금 정책으로 인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보았던 나라가 바로 유구 왕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명나라에 10년에 한 번 조공이 가능했는데 유구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같은 나라가 명나라의 물건을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은 유구를 통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구는 명나라와 일본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 사이를 중개하면서 중개 무역으로 큰 번영을 이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6세기 후반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서 유구의 중개 무역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청나라의 무역, 조선의 무역, 그리고 일본의 무역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청나라 초기에 청나라 초기에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밑줄 칩시다. 타이완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정씨 세력의 반청 운동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타이완의 정씨 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장악하고 난 이후에 한족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었고 대규모의 반청운동이 일어났었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언급했어요. 바로 3번의 나즈와 그리고 타이완의 정씨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진압을 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까닭이 무엇이었나요? 청나라는 기마민족이었고 해군, 해상 전력을 거의 보유하지 해군의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상 세력이었던 바다 건너 타이완에서 활동했던 정치 세력을 잡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상 세력인 정치 세력을 잡기 위해서 청나라가 내린 명령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천계령과 그리고 해금령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해금령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중국 상인들이 바다 바깥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해금령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천계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경계를 비운다라고 해서 천계령이거든요. 해안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내륙으로 이주시키는 명령이 바로 천계령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잡기 위해서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자, 이런 세력들이 무기와 식량을 못 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 바깥으로 무역을 하러 나가는 애들이 얘네한테 무기나 식량을 팔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금령을 실시한 겁니다. 자, 얘네들이 그래서 나오는 배가 없어가지고 무기와 식량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와서 바닷가의 약탈이나 무역을 통해서 무기나 식량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해안가에 살던 주민들을 내륙으로 이주시키는 천계령 같은 것들을 실시하였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해금령과 천계령이 실시가 되면서 해상무역이 금지되다시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나라 초기에 동아시아의 무역은 크게 위축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 가게 되면서 타이완의 정치 세력들이 결국에는 진압이 되죠. 그래서 잊으십시다. 정성공 세력을 복속하고 난 이후에는 해금령과 천계령 모두 해제되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잠깐만요. 아니, 교재를 다음 내년에 만들 때는 업데이트를 좀 해야 돼서 생각날 때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후에 청나라의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게 됩니다. 일본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일본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항구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청나라의 상인들의 경우에는 일본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나가사키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돼요. 자, 나가사키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일본의 항구들 가운데 가장 서쪽에 있는 항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사실 서쪽에서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태평양 건너오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본으로 갈 때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서 가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외국 상인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지역이 바로 이 나가사키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차이나타운 어디에 만들어져 있나요? 어디에 형성되어 있나요? 인천에 있잖아요. 그죠? 왜 인천에 있어? 중국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청나라 상인들이 가장 빠르게 가장 일찍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나가사키였기 때문에 청과 일본의 사이에서는 이 나가사키에 온 청나라 상인들에 의해서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거를 봤어요. 벌써 꽤 됐구나. 작년에 뉴스였는데 중국 사람들이 원래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제 서양식 식습관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소고기를 먹는 문화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속값이 엄청나게 뛰었다는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사들이기 시작을 하면은 전 세계의 값이 들썩들썩하고 수량이 모자라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당시 나가사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청나라 상인들이 왜 일본으로 건너가서 무역 활동을 했느냐? 특히 일본에서 무엇을 사오고 싶어 했느냐? 그것은 바로 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명나라 때에 이어서 청나라 때에도 중국 사람들이 화폐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은, 실버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은을 화폐로 사용하려면 중국 내에 은 보유량이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중국 자체의 은 생산량은 별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은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명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무역할 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나가사키에 와서 무역을 하는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은을 사갔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또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센고쿠 시대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은광들이 개발이 되면서 한때 전 세계 은에서 3분의 1을 생산해낼 정도로 세계 2위의 은 생산국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에 와서 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은을 사가게 되었던 것인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청나라 상인들이 많이 나가사키에 진출해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늦추십시다. 무역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일본에서 청으로 빠져나가는 은의 유출량이 과다해진 거예요. 너무 많아진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은이 필요하고 은을 가지고 다른 나라랑 무역하는 데도 쓰고 해야 되는데 이 청나라 상인들이 와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양의 은을 쓸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도 막부에서는 이 청나라 상인들이 은을 쓸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도 막부에서 청나라 상인들에게 무역 허가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신패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패라고 하는 무역의 허가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죠. 신패란 무엇이냐? 에도막부가 청나라 상인들에게 발급한 밑줄 칠게요. 나가사키 입항 허가서입니다. 나가사키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 허가서가 바로 이 신패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이것도 밑줄을 칠게요. 무역량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한 번에 나가사키에 와서 무역할 수 있는 양의 규모를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도막부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으로부터 사가는 은의 양을, 무역의 양을 규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무역 파트에서 무역과 관련된 증명서들 3가지 나온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무엇이었어요?
명나라가 조공하는 국가에게 발급을 했던 감합이라고 하는 무역증명서 하나 얘기했었죠. 그죠? 두 번째 나왔네요. 청나라 상인들에게 에도막부가 발급한 무역량을 은혜 유출량을 규제하기 위한 보항증명서 입항허가서 신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나왔습니다. 자, 많이 헷갈리는 용어들이고 주제들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청과 일본 사이에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가사키 하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 있죠. 뭔가요? 나가사키? 짬뽕 유명하죠, 그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먹지 않는 한때 이제 엄청나게 라면으로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먹었었죠, 그죠? 왜 나가사키에는 짬뽕 같은 음식이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가사키에는 워낙 많은 중국인들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의 집단적인 거주지, 차이나타운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청나라의 중국의 이제 노동자들이 나가사키에서도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사키에 있었던 중국 요리사가 싼 값에 나가사키에서 구할 수 있는 해산물들로 중국식 스타일의 탕면을 만든 겁니다. 그게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하는 음식이라고 해요. 나가사키 짬뽕에도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나가사키 짬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매운 짬뽕이 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설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조금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름만 비슷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청나라의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조선의 무역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의 무역 중에서 우선은 첫 번째 조선과 명청과의 무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알다시피 병자호란 이전까지 조선은 명나라랑 조공과 책봉의 관계였고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은 청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되죠. 자, 그래서 조선과 명청과의 무역은 기본적으로 맞추십시다. 조공 무역의 형태라였다라는 것이죠. 조선이 명나라 혹은 청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은 그에 대한 대가로 감례를 받아오는 것이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의 기본적인 형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종이나 붓, 화문석, 인삼 같은 것들을 주로 청나라에 수출했습니다. 화문석이 뭔가요? 화문석. 강화도에서 만들어지는 돗자리예요. 유명해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네, 화문석 이런 것들을 주로 수출했고요. 명나라, 청나라에서는 비단이나 약재, 책 같은 것들이 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6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밑줄칠게요. 사신을 따라간 역관이나 상인에 의한 사무역이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무역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행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신을 따라간 무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사행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기본적으로 조선과 명청의 무역은 조공무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 정부에서 명나라 혹은 청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입니다. 보통 한 정삼품 이상 되는 사람들이 조공사절로 뽑혀서 명나라 혹은 청나라에 보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조공사절 혼자 갈까요? 아니겠죠, 그죠?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말을 잡아 끌 사람, 그 다음에 뭐 식량을 마련해 줄 사람, 잠자리를 마련해 줄 사람, 통역할 사람 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행원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국가 간의 교역이 자유롭지 못했던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청나라, 명나라에 갔다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힘든 드문 기회 중에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이번에 조공사절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은요, 그 대감, 그 관리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라고 해. 왜? 로비하려고, 그죠? 이번에는 나를 수행원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는 상인들이나 역관들이 줄을 섰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번에 사행무역을 조공사절로 뽑혔어. 그래서 조공을 들고 수행원들과 함께 명나라나 혹은 청나라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황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업무들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와 함께 따라갔던 수행원들, 이제는 자기가 잠깐 자유시간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조선에서 가져온 물건을 명나라 혹은 청나라에다 팔고 또 거기에 물건을 사가지고 사신이 돌아올 때, 조공사절에 돌아올 때 함께 조선으로 돌아와서 물건을 또다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신을 따라간 무역이라고 해서 사행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행무역을 통해서 조선 후기에 대상인으로 성장했던 역관이나 상인들이 무척이나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수업을 들을 의지가 있었다면 이해를 했겠지, 그지? 자, 요거 가지고 사행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개인이 했던 사무역이긴 하지만 불법적인 무역은 아니었고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형태의 합법적인 무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명나라, 청나라 가서 물건을 사오려면 그 나라 돈이 필요해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요. 조선의 경우에는요, 사실 자급자족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 농업사회다 보니까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요, 은 생산량이나 보유량이 얼마 되지 않았어.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면 은이 필요했는데 조선 자체의 은 생산량이나 보유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은을 어디로부터 수입을 했느냐?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은을 확보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늦추십시다. 그래서 사행무역으로 간 사람들은 일본산 은을 가지고 사신을 따라가서 명나라, 청나라와 무역을 해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은유통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조선의 경우에는 일본의 은을 명청으로 옮겨가는 이 은의 중개 역할을 담당하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사극에서 보면은 뭐 돈 쓰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다는 조선시대 때에는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돈보다는 쌀이라든지 면포와 같은 굳이 가지고 있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말고도 먹는 데나 입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물 화폐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주로 활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무튼 조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본의 은을 명청에다가 명청과의 무역에서 활용을 하는 은의 중개무역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일본과의 무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초에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었냐면은 밑줄 칩시다. 바로 왜구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북로 남외 얘기할 때 왜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구는 크게 일본의 남북조 시대 때 활동했던 전기 왜구와 그리고 생고쿠 시대 때 활동했던 후기 왜구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기 왜구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 조선 초에 한반도를 대단히 심각하게 약탈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조선 초에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던 왜구, 바로 그러한 전기 왜구에 해당합니다. 자, 이 왜구의 근거지는 어디냐면요, 바로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있는 대마도 스시마 섬이 바로 이 왜구들의 근거지였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요, 이 스시마 섬은 일단은 일본에 거쳐가지고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야 되는 섬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스시마 섬 같은 경우에는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굉장히 땅이 거칠다고 들었어요. 이 땅이 농사 지을 만한 평지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굉장히 부족한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마도 스시마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은 무엇이냐? 농사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무역이나 약탈 같은 것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마련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왜구라고 하는 이 해적 세력의 약탈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때려잡아서만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얘네들이 이 땅이 거칠어서 스스로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한 왜구를 아무리 때려잡아도 또다시 왜구들이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당시 조선인들의 판단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조선은 이러한 왜구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동시에 쓰게 됩니다. 첫 번째, 강경책으로는요, 밑줄 칩시다. 세종 때 스시마 섬을 토벌하죠. 기해동정이라고 해서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왜구의 근거지인 스시마 섬을 토벌하게 합니다. 물론 스시마 섬 전체를 다 토벌하지 못하지만은요, 외부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남겼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강경하게 외부들을 탄압하는 한편, 토벌하는 한편, 그들의 경제적인 욕구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늦추십시다. 삼포를 개항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삼포의 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삼포라고 하는 것,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부산포, 내이포, 연포를 말해요. 경상남도에 있는 세 개의 항구, 오늘날 부산, 경남, 진해, 울산을 말합니다. 이 세 개의 항구를 열어서 일본인들에게 교역을 허가해 줌으로써 얘네들
우리나라 와서 약탈해가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물건을 사가라, 교환해 가라 라고 이렇게 무역을 허가해 주는 게 바로 삼포의 개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삼포를 개항함과 동시에 무엇을 설치해 주느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외관을 설치해 주게 됩니다. 자, 외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너네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을 줄 테니까 니네 여기까지만 들어와서 살아라. 여기에서 무역을 하면서 너네들이 필요한 경제적인 욕구를 해소해라. 식량을 사가라. 라고 허용해준 지역, 관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의 거주와 교육을 허용한 지역, 관사가 바로 외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는 삼포에 설치된 외관을 중심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삼포와 외관을 통한 무역이 결코 자유무역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조선이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어떻게 하면 외부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걔네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약탈을 한다는 것을 알았던 조선 정부는 어디까지나 외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식량을 베풀어주는 입장에서 무역을 허용했던 것이 이게 바로 삼포와 외관을 통한 무역이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조선 정부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역량이 제한되어 있는 통제된 형태의 무역이 허용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조선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통제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무역을 할 수 없었던 일본 상인들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는 것이고 결국 조선 정부와 일본 상인들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밑주십시다. 삼포이난 또는 삼포외난이라고 불릴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자, 삼포의 난 밑주칩시다.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151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밑에 선생님이 교재에 삼포의 외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 삼포가 개항이 되고 난 이후에 일본 상인들이 여기에 와서 활발하게 교역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관이라고 하는 일본인들의 거주와 교역을 허용해준 지역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 외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외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조선과의 교역이 돈이된다는 것을 알았던 많은 일본 상인들이 삼포와 외관을 중심으로 하는 교역에 점점 더 많이 참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처음에 이 외관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의 규모는 얼마 정도였다라고 하냐면은 처음에는 한 100명 정도의 규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 조선과의 무역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많은 일본인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나중에는 거의 외관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숫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규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원래는 교역을 위해서 잠시 거주를 허용한 지역이 외관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마치 일본 사람들이 자기 땅이냐 행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 외관 지역의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 조직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질서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무사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조선 정부는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게 돼요. 첫 번째, 100명이 문제를 일으켜봐야 사실 조선 정부에서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0명씩이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은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막는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질서 유지에 대한 어떤 힘든 무역, 부담뿐만 아니라 삼포의 교역량 자체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선 정부가 일본과의 무역을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식량의 양도 나날이 늘어나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외부를 막기 위해서 삼포를 교역을 해주고 외관을 개선해 주었던 것인데 이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게 됐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떤 삼포를 통한 교역과 외관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원래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은 세금이 면제됐었는데요. 조선 정부에서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거주자들에 대한 통제 역시 강화해 나가게 되죠. 자, 이것은 조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선은 자급자족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과의 교역을 조선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외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베풀어주는 입장에서 교역을 허가한 것이었기 때문에 통제 역시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선 정부가 통제를 가했던 것이에요. 일본인들은요, 당연히
불만이었겠죠.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할까. 처음에 거주 인원이 늘어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세금 매기고 통제를 강화한다니 이거는 우리는 너무 우습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어떤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들 일본 상인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대마도를 다스리고 있었던 다이묘 무사죠. 대마도주라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1510년에 있었던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조선 정부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삼포외관을 통한 교역이 중단이 되죠. 그러다가 대마도주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2년 뒤인 1512년부터 다시 교역이 허가되긴 하지만 한 번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 일본인들 조선 정부가 곱게 볼 리가 없어요. 그죠? 무역량은 이전보다 훨씬 더 축소되었고 통제의 수준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이 삼포와 외관을 통한 교역이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마도 사람들의 경우에는 항상 조선과의 무역에 대한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한 무역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바로 이 대마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어떤 무역에 대한 욕구와 불만이 이 임진왜란의 또 다른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조선과 일본의 무역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임진왜란 이후에 국교가 단절되었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에도 막부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게 바로 1609년에 있었던 기유약조라고 하는 것이었죠. 일본은 주로 굴이나 유황, 향신료 같은 것들을 팔았고요. 조선은 쌀이나 인삼, 목면, 서적 같은 것들을 파는 형태의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과서에서는 스시마 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스시마 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요거 일본의 사회 파트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 순서에서 나오지 않아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요거 조금 부연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새로운 막부가 토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설립되는 그것이 바로 에도 막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에도 막부의 통치 구조를 보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느냐? 에도 막부의 통치 구조를 보면은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이런 얘기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를 통일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마치 시황제처럼 중국을 전체로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지배했던 시황제처럼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시스템 갖춘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어디까지나 지방에는 여전히 지방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무사들, 다이묘들이 있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들을 굴복시키고 충성을 받아낸 것의 의미의 통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것은 이 에도 막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중앙, 도쿄와 그 수도 주변을 누가 다스렸느냐? 쇼군과 막부가 통치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방에는 이 쇼군과 막부가 임명한 지방관이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각각의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그 힘을 발휘하는 다이묘들이 통치하는 게 에도 막부의 통치 구조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막부의 통치 구조,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텐데 쇼군을 정점으로 해서 주종관계로 내려오는 봉건적인 통치 구조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구조가 에도 막부에도 그대로 변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느냐? 중앙은 쇼군과 막부가 통치하고 지방은 다이묘들이 통치하는 상황이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쇼군과 막부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다이묘들을 통제했던 것이고 다이묘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 반대로 쇼군과 막부에게 충성과 군사적 봉사의 의무를 지니는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에도 막부의 통치 구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의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영역을 뭐라고 불렀었느냐? 그것을 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봤듯이 스시마 섬에는 이 스시마 섬을 다스리는 다이묘가 있었어. 그래서 이 스시마 섬을 다스리는 다이묘가 다스리는 영역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시마 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스시마 섬을 다스리는 다이묘가 있었다. 그가 다스리는 스시마 섬을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영역을 번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러니까 스시마 섬을 다스리는 사람이 다른 말이 좀 꼬인다. 스시마 섬을 다스리는 다이묘에 의해서 통치되는 지역은 스시마 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정리가 됐지?
네, 그래서 이후에 이 스시마 번의 경우에는요, 위치를 보나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욕구를 보나 조선과 일본은 있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늦추십시다.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류와 무역의 창구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17세기 이후에 에도막부의 경우에는요, 조선과의 외교 거성을 아예 이 스시마 번에다가 위임을 해버려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조선 통신사가 쇼군을 만나러 갈 때 스시마 번의 관리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스시마 번에 의해서 에도막부와 조선 사이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부산 외관에 한때 4,500명 정도의 스시마 사람들이 거주하고 무역에 종사했을 만큼 조선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스시마 번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KBS에서 했던 예능 프로 중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네,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했었지, 그지? 한 2009년까지 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때 봤던 프로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이 스시마 섬에서는 친구를 뭐라고 부르느냐? 친구라고 불러요. 놀랍지, 그치? 뭔 소리냐면은 일본어로 친구 뭐라고 하나요? 일본어로 친구? 여기 중국어인가? 일본어로 친구 뭐라고 하죠? 도모다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시마 섬 사람들은 친구를 도모다치라고 안 부르고 친구를 친구라고 불러요. 그게 신기해서 예전에 KBS 그 예능 프로 스펀지에 나왔더라고. 스시마 섬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인터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친구를 도모다치라고 안 부르고 친구라고 불렀다. 어렸을 때 우리는 그게 스시마 섬 사투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한국어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스시마 섬이라는 곳이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어떤 TV를 본 적이 있네요. 15분에 끝나는 거죠? 시간이 좀 없네.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로마치 막부 초기에는 명나라에게 사신을 파견하면서 조공무역, 감한무역이 명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은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는 것은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고요. 이후에 고다이로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를 쇼군으로 인정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일본에는 두 개의 천황이 좀 공존하는 이른바 남북조 시대가 열렸었고, 그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3대 쇼군이었고,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해서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일본의 유일한 지배자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명나라에게 조공을 보내고 책봉을 받았어요. 이때부터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 조공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세기 중반 이후에 밑줄칠게요. 16세기 중반 이후로 가게 되면서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 조공 무역이 단절돼요.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요. 잘 몰라도 돼요. 당시 조공무역을 담당하는 상인 가문이 두 개가 있어서 오우치 가문하고 호소카와 가문이 있었는데 얘네 둘이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아요. 좀 복잡해요. 원래 얘네가 조공하러 갈 차례였는데 얘네가 순서를 어기고 조공하러 갔다가 담합이 없어가지고 빠꾸를 맞자 명나라에서 행패를 부리고요. 영파라는 지역에서 행패를 부려가지고 명나라 쪽에서 니네 앞으로 조공하지마! 라고 막아버려요. 그랬더니 오우치 가문이 억울합니다. 우리가 원래 갈 차례인데 쟤네가 순서 어기고 가가지고 행패 부리고 했어요.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다시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공무역을 잠깐 허용해주게 되는데, 이후에 무로마치 막부의 어떤 정치적 혼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우치간이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감합을 가진 집단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명과 일본 사이에서 감합무역이 중단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단절되면서 밀무역을 종사하는 외구들이 더욱더 들끓게 되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16세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명나라가 동남아시아 방면으로의 진출을 허용하는 해금 정책의 완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많은 일본 상인들이 동남아로 진출해서 무역의 거점을 마련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넘어갑시다. 26쪽으로 갈게요. 자, 이후에 에도막부의 무역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진출하는 일본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자 에도막부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쉬인장, 한자로는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라고 해서 붉은 주자의 도장 인자를 쓰는 주인장이라고 하는 무역 허가증을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밑줄 칠게요. 이 일본 상인들의 교역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 왜 에도막부에서는 일본 상인들의 교역을 통제하려고 하느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도막부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 쇼군과 막부가 통제하고 지방은 다이묘들이 각각을 다스리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쇼군과 막부가 다이묘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해서 그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이묘들이 쇼군과 막부보다 힘이 세지는 일은 에도 막부 입장에서 어떻게든 막아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무역을 통해서 다이묘들이 어떤 것들을 얻을 우려가 있었느냐? 첫 번째, 무기를 얻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일본의 센고쿠 시대의 통일을 촉진했던 무기 포르투갈로부터 들어온 조총이었어요. 그죠? 그러한 신무기가 다이묘들에게 막부보다 먼저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죠? 무역을 통해서 얘네들이 강력한 무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경제력을 얻게 해주는 수단이에요. 그죠? 다이묘들이 막강한 경제력을 갖게 되면서 쇼군과 막부를 능가하는 무력을 갖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막부 입장에서는 다이묘들이 이런 것들을 얻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나아가서 이런 것들 다이묘가 아니라 쇼군과 막부가 얻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쇼군과 막부가 다이묘들의 무역을 통제하면서 무역을 막부가 독점하기 위해서 발급했던 무역의 허가증이 바로 슈인장 또는 주인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막부의 통제를 받는 상인들이나 얘네는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안전한 다이묘들에게만 해외로 나가서 무역해도 돼 라고 하는 무역의 허가증을 발급을 하였으니 그게 바로 슈인장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무역과 관련된 증명서 3개가 다 나왔어요. 첫 번째, 명나라가 조공국에게 발급했던 갑합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 에도 막부가 청나라 상인들에게 발급했던 신팩 이야기했었고,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에도 막부에서 무역을 통제하고자 상인들에게, 일본 상인들에게 발급했었던 슈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슈인장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슈인장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슈인장 무역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왜냐면은 슈인장 무역을 통해서 실제로 성장한 다이묘가 나왔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믿으십시다, 일본 내에 크리스트교가 확산된 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일본에 크리스트교를 제일 처음 전한 나라는 에스파냐, 스페인이고요.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일본 내에 이 크리스트교를 전파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크리스트교는 일본 내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요. 불교 전래 이후로 1000년 만에 일본에 새롭게 전파된, 거의 1000년이지, 거의 1000년 만에 새롭게 들어온 종교라서 대단한 참신함을 느꼈었고, 일본 내 신도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일본 내에서 크리스트교의 영향력이 빠르게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장군이 깃발로 썼던 것도 십자가였어요. 그만큼 상당히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였느냐? 일본의 정신적인 질서를 유지해주고 있었던 것은 불교와 신토였는데, 크리스트교의 내용이 바로 그런 불교와 신토와 충돌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 말에 크리스트교와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자 그것이 유교적 성리학적 질서를 어긴다고 생각해서 흥선대원군이 탄압했잖아, 그지? 그러면서 병인 박해 같은 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크리스트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의 기존의 어떤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사상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크리스트교에 가지고 있는 평등 사상, 그것이 확장되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느냐? 일본 천황의 신성함까지도 부정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에도 막부의 신분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도 막부에서는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죠. 자, 에도 막부에서 크리스트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 나중에 또 나올 텐데요. 후미에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마을 사람들 다 같이 모아놓고요. 무사들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난 판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나 아니면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바닥에다 깔아놓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세요.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고 그냥 밟고 지나가면은 오케이, 너 크리스트교 아니야, 살려줄게 하고, 이거 내가 밟으면 안 되는데 잠시 망설이면은, 너 그리스도의 신적은 죽었어, 가서 버려 죽이는 거. 그게 바로 후미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크리스도교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크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한 대규모의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이른바 시마바라의 반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서 겪어봤겠지만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요. 그렇지 않나요? 뭐 동의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시마바라의 반란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한 4-5만 명 정도였었는데요. 에도 막부에서는 12만 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금방 진압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반란이 맹걸 무려 4개월 넘게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야, 크리스트교라는 종교가 정말 무서운 종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에도 막부가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비록 이 대규모의 반란은 진압이 됐지만 에도 막부는 크리스트교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교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에도막부 역시 명나라와 같이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에요? 유추칩시다. 해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슈인장 무역 같은 경우에는 1635년에 중단이 됩니다. 슈인장 무역은 공식적으로 1635년에 중단이 되고요. 일본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무역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를 하는 해금 정책이 시행이 되고요. 외국 사람들도 일본에 와서 무역을 하는 것이 엄격하게 통제가 됩니다. 특히 어느 나라 사람들 유추십시다. 서양인들의 일본에 오는 것을 내왕을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사무역을 통제하는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활동했었던 포르투갈 상인들, 그 다음에 에스파냐 상인들, 뭐 기타 다른 서양 상인들 전부 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일본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서양인들을 통해서 안 좋은 크리스트교도 일본 입장에서 안 좋았던 크리스트교도 들어왔지만 모든 게 다 안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조총과 같은 놀라운 무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 역사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잖아요. 그죠? 서양과의 교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에도막부도 인정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딱 한 나라 사람들에게만 일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바로 어디였느냐? 네덜란드 국적의 상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네덜란드 상인들의 경우에는요, 좀 달랐어. 그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는 카톨릭이고 얘네들은 이제 개신교 쪽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포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포교를 하지 않겠다고 에도막부에게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상인들에게만 교역을 허락해 주게 되는 것이고 딱 한 군데 한 군만 열어줬어요. 어디? 서쪽에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딱 한 군데 어디? 나가사키 한 군데만 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중에서도 가장 서쪽에 떨어져 있는 곳 한 군데에서만 서양인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본토의 영향을 적게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나가사키 중에서도요. 나가사키 항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예 나가사키 항에 입항을 못하게 했어. 어떻게 했느냐? 나가사키 앞에다가 인공섬을 하나 만들었어요. 부채꼴 모양의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름이 뭐였냐면 대지마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네덜란드 상인들의 경우에는 여기 대지마까지만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예 일본 본토에는 상륙하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이 물건을 싣고 와서 대지마에서 장사를 하면은 에도막부의 허가를 받은 일부 상인들이 가서 이 사람들하고 무역을 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새해 인사를 하러 쇼군들에게 네덜란드 상인 대표가 갈 때 그때 한 번만 건너갈 수 있었고 그 외에는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 다리를 건너가는 일을 철저하게 금지됐었다라는 것이에요. 나가사키, 그래서 카스테라도 유명한 땅이죠.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은 대지마가 육지가 됐어요.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육지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이 대지마가 있었던 곳에는 네덜란드 상인들이 만들었던 서양식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가사키의 대지마를 통해서 네덜란드인들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을 수용을 했고요. 이후에 일본에서는 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일본 사람들 네덜란드를 한자로 화란이라고 썼어. 네덜란드를 화란국이라고 불렀어요. 난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뒤에서 나올 텐데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져온 학문이라고 해서 이것을 난학이라고 불렀었고요. 에도막부 시기에 일본의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학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청나라의 무역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도막부는 청나라하고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추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18세기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이 나가사키에 와서 교역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죠. 그죠? 또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을 통해서 조선 상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청나라와 무역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청나라의 무역과 조선의 무역, 일본 에도막부의 무역까지 쭉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항로 개척이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잠깐 이거 녹음 안 됐을 것 같은데? 마이크를